그렇게 무시하던 장남이 결국 당신 마지막이었잖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20년 넘게 모신 시아버지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기일에 정성껏 제사상 차려놨더니 그 뜨거운 탕국을 제 얼굴 쪽으로 쏟아버리더라고요. 이년아!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네 시어미 제사상에 숟가락을 얹어! 재수없게 시리! 호호호! 영감님도 참 화끈하시네. 저 며느리 좀 봐요. 지 남편 등골 빼먹는 주제에 효부 노릇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네 정말. 팔뚝엔 시뻘건 탕국 자국이 남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노인네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벌어놓은 재산은 자기 거라며 며느리 손끝도 못 대게 하던 시아버지가요. 웬 여우 같은 여자를 안방에 들여앉히더니 고3 딸아이 상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계집애 상장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아들도 못 낳는 집구석이 어디서 공부 자랑질이야? 당장 꺼져! 다 보기 싫어! 재수없다며 소금까지 뿌리고 저희 부부를 길바닥으로 내쫓던 시아버지. 하지만요, 그 노인네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요. 돈에 미친 자식들, 독사 같은 새 여자, 그리고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한 노인의 최후. 오늘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15일 사흘 A는 삭풍이 문틈을 핥히던 그날 밤은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이 집구석 깃을 닦은 시어머니 생각에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밤늦게 들어온 시아버지 강만복 영감탱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웬 여우 같은 여자를 끼고 들어오더군요. 번쩍거리는 모피를 두르고 껌을 쩍쩍 씹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손에 든 전 뒤집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선자씨, 들어와요.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야. 어때, 아늑하고 좋지? 아버님은 제사상 앞에서 제 남편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 허리를 주무르며 안방으로 끌어들이려 하더군요. 남편 진수 씨가 피가 거꾸로 솟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어머니 기일인 거 모르세요? 이 야밤에 이 여자는 또 누구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눈을 부라리며 쩌렁쩌렁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인사해라. 오늘부터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내가 밤마다 외로워서 벽 보고 울 때 너희가 나한테 여자 하나를 붙여줬냐? 등을 한번 긁어줬냐? 이제 내 인생 즐길란다. 앞으로 이 사람 상전처럼 모셔. 알았어? 옆에 있던 오 여사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어머 영감님, 집이 참 넓고 좋네라며 거실벽에 붙은 큰딸 서윤이의 상장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도끼를 내뿜더군요. 그런데 영감님, 저건 다 뭐야? 계집애 공부시켜서 뭐한대요? 나중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인데 그 머리 좋은 거 다 남의 집안일 시켜주는 꼴밖에 더 돼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랑 아들 하나 낳을 궁리나 하세요. 호호. 나 집 놓을 데도 없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확 다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님은 벽으로 달려가 고3 올라가는 서윤이의 전교 1등 상장을 벅벅 찢어버리셨습니다. 이따위 종이가 다 무슨 소용이야. 아들도 없는 집구석에 이런 게 붙어 있으니 집안 기가 죽는 거 아니야. 싹 다 갖다 버려. 방 안에서 공부하던 서윤이가 찢어진 상장을 보며 할아버지, 제 상장을 왜?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3, 중3 딸들이 쓰는 공부방을 발로 뻥 차며 선언하셨습니다.
영감님, 저 방 비워줘야 우리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보죠? 맞네 우리 선자씨, 이 방 햇볕 잘 드네. 여기 당신 옷방에. 애들은 대충 거실에서 구르라고 하든가 짐 싹 다 마당에 던져버려. 남편 진수 씨가 부르르 떨며 아버지, 저 아이 고3입니다. 이제 입시 치러야 할 애들 방을 뺐다니요. 아버지가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아버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며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이놈아, 내 집인데 내 마음이지. 아들도 없는 놈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꼬우면 내 놈들이 나가든가. 나가면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못 들고 갈 줄 알아. 빈손으로 나가서 어디 거지처럼 빌어먹어봐야 그때 후회하지. 아버님은 저희가 그 돈 줄 무서워서 납작 엎드릴 줄 아셨겠죠. 하지만 남편은 울고 있는 서윤이의 손을 잡더니 아버님 얼굴에 대고 아주 침을 뱉듯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 아버지를 혼자 두지 말라고 유언하셨지만 저희 지금 당장 나갑니다. 어머니 피땀 서린 이 집에서 어머니 기일에 이런 여자 데려와 우리 애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 장남으로서 더는 역겨워서 못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더러운 돈, 단돈 1원도 안 받아도 좋으니 평생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놈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을 생각도 마. 아버님은 당황해서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들 짐부터 챙겼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1월에 살 떨리는 칼바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 뒤로 아버님의 고함과 오 여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제 손등을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런 괴물 밑에서 20년 모신 거 오늘로 끝내자. 우리 애들, 우리가 지키자. 그렇게 저희는 가장 추운 날, 가장 뜨거운 분노를 품고 그 지옥 같은 집을 탈출했습니다. 저희가 그 추운 겨울밤 짐을 싸서 나간 지 불과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장남인 저희가 나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둘째 진철이와 셋째 진표 그리고 딸년들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본가에 모여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기일엔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치던 인간들이 새어머니가 들어왔다는 소리에 손에 갈비 세트며 비싼 영양제를 들고 아양을 떨러간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야 제 짝을 만나서 얼굴에 광이 나시네. 둘째 진철이 놈은 오 여사 손을 덥석 잡으며 간이라도 빼줄 듯이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그 꼴을 본 셋째 진표는 한술 더 떴다더군요. 형님네는 원래 싸가지가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저런 장남 밑에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셨을까. 어머니, 저희가 이제부터 진짜 자식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 진주 목걸이 좀 해보세요. 어머니 목이 가늘어서 딱이네. 아버님은 자식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모여서 아부를 떠니 입이 귀걸이에 걸리셨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척 이중성을 떨던 양반이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자기 발치에 엎드려 조아리니 세상 부러울 게 없으셨겠죠. 오냐? 역시 내 핏줄들은 너희뿐이다. 애비 그놈은 아들도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괘씸한 놈. 내가 숟가락 하나도 안 준다니까 정말 몸만 쏙 나가더구나. 거지같이 빌어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자 딸 경인연이 맞장구를 치며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올케 언니 그년도 그래요. 지가 무슨 열렬하고 맨날 죽은 엄마 타령이나 하고. 사실 이 집 재산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 만든 거 우리도 다 알지만 이제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주인이지. 안 그래요? 오 여사는 그 사이에서 껌을 쩍쩍 씹으며 형제들이 가져온 보석이며 돈 봉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지들 애비 돈 따먹으려고 나한테 기는구나 하며 비웃고 있었을 텐데 멍청한 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간질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형님네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우리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아버지가 노망나서 여자를 들였네 어쩌네 하면서요. 아주 천불이 나 죽겠어요. 아버지, 절대로 저 집구석엔 단돈 10원도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둘째 놈의 이간질에 아버님은 술상을 쾅 치며 고함을 치셨답니다. 걱정 마라. 내 재산은 오직 내 옆을 지키는 너희와 내 손자놈들 몫이다. 아들 없는 장남은 내 자식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저희에게 그 집 소식을 전하며 혀를 찼습니다. 새 마누라한테 홀린 시아버지와 그 밑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꼬리치는 동생들. 그 더러운 풍경이 눈앞에 그려져 저는 자다가도 치가 떨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내버려둬. 똥물에 발 담근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게 놔둬야지. 우리는 우리 애들 공부에만 집중하자고. 그렇게 저희는 귀를 닫고 살려 애썼지만 아버님의 독한 행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3장 상장 찢을 땐 언제고 돈으로 우리를 사겠다고요? 분가에서 좁은 아파트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창 예민하게 공부해야 할 고3 서윤이와 중3 지윤이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애미 몰래 잠깐 집으로 오라는 그 말에 애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본가로 향했죠. 저와 남편은 나중에야 그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이 가관이더군요. 시아버지는 거실에 커다란 금고를 활짝 열어젖히고는 빳빳한 신사임당 현금 뭉치와 금거북이를 소파 위에 주르륵 깔아놓고 계셨습니다. 서윤아, 지윤아, 이 할애비 좀 봐라. 이게 다 누구 것 같으냐? 응? 할아버지는 금거북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기가 죽어 서 있는 손녀들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 여사는 옆에서 발톱을 갈며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야. 강남의 상가 건물도 몇 채인 줄 아니? 라며 콧노래를 섞어 거들더군요. 서윤이 너 이제 고3이지? 대학 가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내 아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등록금이나 제대로 내겠어? 너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이 할애비 수발 들면 내가 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싹 다 보내주마. 이 현금 뭉치 좀 봐라. 이게 다 내 용돈이 될 수도 있어. 시아버지는 고3 수험생인 손녀의 미래를 볼모로 비열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그 소중한 상장을 찢어버릴 땐 언제고 이제는 돈다발을 흔들며 애들 마음을 사려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지훈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 엄마 아빠가 고집 피워서 나간 거니까 너희라도 먼저 들어와서 빌어라. 그럼 이 금거북이 하나씩 줄 테니까. 어떠냐? 당장 짐 싸서 들어오겠지? 그때 참다 못한 서윤이가 할아버지가 내민 현금 뭉치를 보며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전교 1등 상장 찢으셨을 때 말씀하셨죠? 계집애 공부시켜서 뭐하냐고, 상장은 쓰레기라고요. 저 그런 할아버지 돈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힘들게 벌어서 주는 떡볶이 값이 할아버지가 자랑하는 이 비린내, 나는 돈보다 1000배 만배 더 소중해요. 중3 지훈이도 언니 손을 꽉 잡으며 할아버지 미워요.
다시는 우리 부르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너희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오냐, 너희 오늘 내 제안. 거절한 거 뼈저리게 후회할 거다. 내 재산은 10원 한 장 너희한테 안 가. 아들 있는 내 숙부들한테 싹 다 줄 거니까 어디 가서 거지처럼 빌어먹어봐. 시아버지는 고함을 치며 손녀들 앞에서 현금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더러운 돈이 아이들 발등 위로 흩어지는데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애들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까짓 돈으로 우리 애들 영혼까지 사시게요? 아버님, 그 잘난 재산 평생 옆에 낀 저 여우 같은 여자랑 동생들한테 다 털려보셔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한 장 줍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이 망할 년, 다시는 오지 마.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며 아버님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 영감이 손녀들한테 재산 다 준다고 불렀는데 큰 며느리가 애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다는 해괴망측한 소문 말이죠. 아버님의 그 이중적인 인성은 그렇게 저희 가족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내 아들놈은 거지 됐고 내 마누라는 여왕이다. 분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는 아버님 그림자도 안 보려 애쓰며 살았지만 동네 소문은 칼날처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인근에서 나름 이름 있는 대기업 과장으로 동네에서 효자 소리 듣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보란듯이 오 여사 손을 잡고 동네 전통시장이며 대형마트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사장님, 우리 마누라 손가락 좀 봐. 여기 낄 제일 굵은 금반지 하나 가져와 봐. 내 큰놈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애비돈이나 축 내려다 내가 쫓아냈거든. 이제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굶어 죽고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돈이 넘쳐나서 탈이야. 하하. 시아버지는 금은방 앞에서 빳빳한 현금 뭉치를 흔들며 오 여사에게 수백만 원짜리 금부치를 사줬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퇴근길에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던 남편 진수 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아버지와 오 여사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감님, 저기 큰아들 아니에요?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쯧쯧, 돈 없어서 고기 한 점 못 사 먹나 봐. 오 여사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비아냥거리자 아버지는 남편의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이놈아, 내 놈 꼴 좀 봐라. 번듯한 직장 다니면 뭐하냐? 애비 버리고 나가서 거지꼴을 목면하는데 너 지금이라도 내 발바닥 핥으면서 빌래? 그럼 내가 이 5만 원권 한 장 던져주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체면이 있던 남편은 얼굴이 불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더군요. 시장 입구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들까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진수 아범 아니야? 아버지는 저렇게 새 마누라랑 신이 났는데 장남이 돼서 어쩌다 저렇게 됐어? 아무리 아들이 없다지만 아버지가 너무하네. 걱정하는 척하며 비수를 꽂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남편은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랑 애들까지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하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짓밟지 못해 안달일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걸 보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천사 노릇을 하면서 정작 자기 수발 다 들고 대기업 과장까지 된 큰아들을 시장 바닥에 구경거리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금빛 나들이가 영원할 줄 아셨나 봅니다. 오 여사의 금팔찌가 늘어날수록 아버님의 통장은 말라가고 있었고 하늘이 내린 천벌인지 아버님의 안색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제호장 돈줄 끊기니 다 도망가고 복대 찬 장난만 남았구나. 인생사 참 허망하더군요. 시장 바닥에서 금뭉치를 흔들며 호령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대장암 말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본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금거북이를 탐내며 오 여사 발바닥이라도 하질 듯 굴던 둘째 진철이와 셋째 진표는 병명을 듣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발길을 끊었습니다. 형님, 나 지금 사업이 위기라 병원비 보탤 여유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 다 오 여사 준다면서요? 그럼 그 여자가 간병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 둘째 놈은 전화기 너머로 비정한 소리를 내뱉으며 제 남편 번호를 차단해 버리더군요. 셋째와 시누이들도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서 재산권 없다면서요? 그럼 간병권도 없는 거지. 라며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아버님이 끼고 돌던 오 여사마저도 아버님이 병원 침대에 눕자마자 나도 골다공증이라 간병 못한다며 본가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 진수 씨의 상태였습니다. 남편 역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아버님이 쓰러지기 딱 2주 전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었거든요. 배에 구멍을 뚫은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아 복대를 꽉 조여매고 겨우 걸음을 떼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혼자 병실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에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 아버지야. 저러다 그냥 가시면 내 마음이 평생 지옥일 것 같아. 내가 갈게. 남편은 복대를 한 번 더 단단히 조이고 아버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님은 그 화려하던 모습은 간대었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6인실 구석탱이에서 홀로 천장만 보고 계시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남편이 다가가 아버님의 마른 손을 잡자 아버님은 깜짝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쫓아냈던 큰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복대를 차고 나타난 걸 보시더니 아버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첫마디부터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나갈 땐 언제고 나 죽어가는 꼴 구경하러 왔냐? 오 여사는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있어. 내 아들 진철이 불러와. 아버님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을 버리고 간 자식들만 찾으셨습니다. 남편은 옆구리가 당기는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묵묵히 아버님의 소변통을 비우고 땀에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아버님이 진철아, 선자씨 하고 다른 사람들 이름만 부르며 신음할 때마다 남편은 신음 한 번 못 내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들이 아이고 아드님이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지극정성이네라며 한마디씩 거드는데 아버님은 그제야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입술을 깨무시더군요. 오 여사가 사준 금반지는 서랍장에 처박혔고 돈다발을 흔들며 아부 떨던 자식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그 차가운 병실에서 오직 아버님이 그토록 구박하던 아들 없는 장남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아버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장남은 아들이 아니라며요? 그럼 간병도 우리 일이 아니죠. 시아버지가 암 수술 후에 폐혈증까지 겹쳐 위독해지자 병원 복도는 그야말로 인간 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겨우 2주째라 배에 복대를 꽉 조여매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버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남편 마실 물이라도 사오려고 복도로 나섰다가 비상구 계단 쪽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들에 발을 멈췄습니다. 둘째 진철이와 셋째 진표 그리고 시누이 경이까지 모여서 아주 신이 났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 형님은 아들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호적에서 판다는 기세로 밀어붙여야 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상가 건물이랑 본가 땅 우리끼리 딱딱 나눠 가져야 한다고. 둘째 진철이 놈이 목소리를 낮추며 음흉하게 말하자 셋째 진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형수 그 여편네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20년 모셨다고 생색내는 거 꼴사 나와 죽겠어. 이번에 아버지 유언장 쓸 때 형님네는 10원 한 장 안 가게 우리가 입을 잘 맞춰야 해. 아버지가 평생 장남네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 안 그래? 그 옆에서 시누이 경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 오빠들 말 맞아. 나도 이번에 아파트 분양금 모자란데 아버지가 상가 하나만 떼주면 소원이 없겠어. 근데 저 안방에 복대 차고 앉아있는 큰오빠 좀 봐. 저러면 아버지가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가서 아버님한테 큰오빠가 재산 때문에 쇼하는 거다라고 한마디씩 더 하자고. 자기 아버지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인간들이 비상구에 모여 큰 며느리인 저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으로 발가벗기고 재산 나눠 먹을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때 오 여사가 가방을 꽉 움켜쥐고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오 여사의 뒤를 따라 병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진 아버님의 곁에 다가간 오 여사는 밖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재산 다툼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아버님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댔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정신 좀 차려봐. 나 이제 이 가방 들고 떠날 거야. 뭔가 금고에 있는 금부치랑 통장들 내가 다 챙겼어. 이거 찾을 생각 마요. 내가 그동안 당신 수발든 값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아버님이 충격에 눈을 파르르 떨자 오 여사는 밖을 가리키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들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놈들이 밖에서 당신 재산 뜯어먹으려고 작당 모의하는 소리. 당신 죽기만 기다리면서 형수 욕이나 하고 있더라고. 이 양반아, 나도 나지만 당신 아들들도 참 대단해. 당신 누워있는데 밖에서 재산 나눠 가질 궁리만 하니 말이야. 오 여사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래도 병실 지키면서 간호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큰아들 내외밖엔 없네. 이젠 나랑 상관없지만 말이야. 죽기 전에 알고나 있으라고 이 아둔한 영감탱이야. 오 여사는 그 말을 끝으로 침을 뱉듯 비웃고는 가방을 챙겨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제 흉을 보느라 정신없던 동생들은 오 여사가 재산을 다 들고 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상가 건물 위치를 따지고 있더군요.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들어버린 아버님의 눈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옆을 지키던 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담한 후회와 깨달음이 섞인 오열이 병실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제7장 그들이 밖에서 싸우는 동안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폐혈 증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식은 거의 없으셨고 가끔 헛것이 보이시는지 허공에 손짓을 하며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둘째 진철이와 다른 형제들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거였죠. 중환자실 밖 대기실 의자에 둘러앉아 자기들끼리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산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야, 형님네는 아들도 없는데 기여분을 왜 줘? 우리가 입만 잘 맞추면 유류분만 주고 떼어낼 수 있어.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듯한 그 추악한 목소리들을 뒤로하고 남편은 담낭 수술 자국이 당기는지 배를 움켜쥔 채 홀로 아버님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저 역시 그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감싸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리더니 아버님이 기적처럼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시야에 들어온 건 재산을 묻던 동생들이 아닌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을 지키던 장남진수 씨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피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 재산 싸움에 미쳐 있는 다른 자식들의 고함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가운데 아버님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남편의 귓가에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다 내 거다. 내 재산, 너 다 가져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B-하는 일직선의 기계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고 아버님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통곡을 터뜨리자 그제야 밖에서 돈 계산을 하던 진철이와 동생들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재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지만 이미 아버님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진철이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야,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 라고 악을 썼지만 임종을 지킨 간호사가 차갑게 가로막더군요. 환자분, 마지막에 장남분 손 잡으시고 전 재산 상속하겠다고 명확히 유언 남기셨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어제 할아버님이 정신이 잠깐 드셨을 때 선생님, 제 자식들 좀 불러주세요. 기록 좀 해주세요 하셔서 제가 급한 마음에 차트에 기록해뒀어요. 밖에서 싸우느라 임종도 못 보신 분들이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그 말에 동생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저희가 분가하던 작년 1월 이미 김 변호사를 불러 공증을 맞춰두셨던 겁니다. 만약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시 내 임종을 지키고 끝까지 수발을 든 자에게 모든 상속권을 우선 배분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겨두셨던 거죠. 동생들이 밖에서 제 욕을 하며 김칫국을 마시는 동안 아버님은 유일하게 곁을 지킨 장남의 손을 잡으며 그 불효자식들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신 셈이었습니다. 제8장 어머니, 이제야 이 집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아니라 추악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곡소리 대신 터져나온 건 유언이 무효라며 상복 소매를 걷어붙인 둘째 진철이의 고함이었죠. 셋째 진표와 신우이 경위까지 합세해 조문객들 보는 앞에서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강진수, 아버지가 치매 기운 있었다는 거 다 알아. 임종 때 한마디 했다고 그 상가 건물을 내가 다 처먹어? 꿈깨. 우리 이거 법대로 할 거야. 그때 장례식장 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멱살을 잡힌 채로도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법대로 하자. 마침 김 변호사님 오셨네. 김 변호사가 탁자 위에 내놓은 건 아버님이 작년 1월 저희가 분가하던 날 작성하신 상속 공증 유서였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김 변호사의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나 강만복은 본가 땅과 상가 건물 일체를 장남 강진수에게 상속한다. 단 장남이 임종시까지 내 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유언은 무효로 한다. 또한 재산만을 탐하며 장남을 비방한 다른 자식들에겐 유류분 반환 청구조차 할 수 없도록 불효의 증거를 첨부한다. 서류 뒤에는 그동안 동생들이 아버님에게 형님네 욕을 하며 돈을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죠. 진철이가 이건 조작이야. 라며 달려들었지만 김 변호사는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은 임종 직전에도 장남분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사를 간호사 입회하에 다시 한번 확고히 하셨습니다. 밖에서 돈 계산하느라 임종도 못 보신 분들이 법정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당장 상주 자리에서 물러나시죠. 결국 동생들은 장례식장에서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끼고 돌던 오여사요? 그녀 역시 아버님이 생전에 치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 감정을 받아둔 덕에 강제로 빼돌린 통장과 금부치에 대해 특수절도 및 횡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저희 부부는 어린 딸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산소 앞에 아버님의 상가 건물 서류와 그때 찢어졌던 서윤이의 상장을 다시 붙여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니가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일군 이 재산, 엉뚱한 사람들한테 안 뺏기고 제가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막엔 제 손잡고 사과하셨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뒤에서 서윤이와 지윤이가 할머니, 저희 공부 열심히 할게요라며 저를 올리는데 제 마음속 응어리도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고된 시집살이와 아들 못 낳는다는 구박. 그 긴 터널을 지나 저희 가족은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잘난 아들 타령하던 동생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소송전의 늪으로 빠졌고 저희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자산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당당히 설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저희는 이제야 온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가짜 금거북이와 차가운 수갑. 뭔가 금고를 털어 도망친 오여사는 장남네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가방 가득 든 현금 뭉치와 번쩍이는 금거북이들을 보며 그녀는 이미 강남의 빌딩 숲을 거니는 상상에 부풀어 있었죠. 그 아둔한 영감탱이. 죽을 때 되니 결국 내 손에 이 귀한 것들을 다 넘겨주는구나. 이제 내 세상이야. 오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금거북이 하나를 들고 인근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현금을 세탁하고 금을 팔아 해외로 뜰 작정이었죠.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표정은 금방 굳어졌습니다. 돋보기를 치켜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주인이 내뱉은 한마디는 오 여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가짜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도금한 가짜라고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영감님이 이게 얼마나 비싼 거라고 했는데. 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다른 금부치들도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조강지처가 피땀 흘려번 재산을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진짜들은 이미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고 지방 금고엔 보란듯이 정교하게 만든 가짜들만 채워두셨던 겁니다. 사색이 된 오 여사가 모텔로 돌아가 통장을 확인하려던 찰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선자 씨, 강만복 씨 명의의 통장 도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 여사가 훔쳐간 통장들은 이미 장남 진수 씨가 아버님의 인감을 지참해 분실 신고와 지급 정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건 그저 숫자만 적힌 종이 뭉치에 불과했던 거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오 여사는 이거나 그 영감이 나한테 준 거야. 난 억울해. 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화려한 강남의 빌딩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창살과 아버님의 병원비를 대신 갚아야 할 거에게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해 배신으로 끝난 그녀의 화려한 외출은 그렇게 가짜 금거북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채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타령하던 시아버지는 끝내 돈으로도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마지막엔 혼자가 된다는 것, 가족을 돈으로 재단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지금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